예, 여러분 잠깐 뭐 1권 봐주시면은 그 1권 뒤에 올바른 문장 표현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올바른 언어 생활이죠. 308쪽입니다. 308쪽. 308쪽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장이 틀린 예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어떻게 고쳐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페이퍼로 드린 올바른 언어 생활이에요. 이거는 사실 강의를 통해서 소화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이제 보시면서 풀어보셔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단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일단은 틀린 문장이에요. 지금 번호가 다 매겨 있습니다. 총 몇 개의 문장을 제가 가지고 왔냐면 161개의 문장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지금 1단에 있는 그런 문장은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1단에 있는 1번 문장을 보시고서 틀린 부분을 찾으시고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하시고 그 옆에 2단에 있는 맞는 문장 표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4-5번 하시면 이 부분은 통과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의외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문장 표현 이렇게 소화를 하시고 제가 기본이나 심화 중에서 아마 시간이 되면 이거 한번 진행은 하긴 해요. 한번 진행을 하는데 이번 기본반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페이퍼로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특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뭐 하면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어법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문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OT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문학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챙겨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 비문학 이론을 같이 볼 거고요. 문학에서는 고전문학사, 그 다음에 현대문학사 볼 거예요. 그리고 고전문학사, 현대문학사 보면서 의미 있는 작품들, 작품 분석은 못하지만은 살짝살짝 이렇게 보기는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제 문학사까지 하고서 이 기본반 과정을 지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문학은 독해고 그 다음에 문학은 역시 작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판이에요. 그래도 지식을 알아야지 접근할 수 있는 몇 개의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험 범위에 비문학 독해만 있는 게 아니라 작문도 시험 범위고 그 다음에 화법도 시험 범위인 거 아시죠? 화법과 작문도 사실 시험 범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도 이제 비중이 적다 보니까는 거의 이제 안 보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기본적인 건 좀 보셔야겠죠. 작문의 절차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쪽부터 11쪽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무엇이냐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작문이라는 게 바로 뭐죠? 글쓰기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제 작문이 있고 화법이 있고 뭐 독서가 있잖아요. 심화 과목인데 이제 작문은 글쓰기입니다. 글쓰기의 절차는 공통적이에요. 아마 수능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듣기 평가 끝나고 그 앞부분에 이제 작문 문제가 조금 나와요. 근데 글쓰기의 절차는 5단계인데 여러분 글을 언제 써보시고 안 써보셨어요? 일상적으로 뭐 써보시는 분들도 뭐 있고 학생 같은 분들 경우는 글쓰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얀 종이에 펜을 갖다 대요. 그쵸? 점이 하나 찍히죠. 그 다음부터 욕을 해요. 아, 이딴 걸 내가 왜 쓰고 있어야 돼 지금. 아, 짜증나. 뭘 써야 돼. 막 이러고 있어요. 혹은 키보드에 손을 갖다 대요. 쓸려는 생각이 안 나요. 아이, 뭐 써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작문의 절차 몇 단계를 돌입한 거냐면 4단계를 돌입한 거예요. 지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준비 안 하고. 그러니까 글쓰기가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글쓰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5단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5단계? 첫 번째 단계부터 5단계까지 글쓰기의 절차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볼게요. 주제를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책에서는 사실은 계획하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하기. 뭐를 계획할까요? 글을 쓰려면. 뭐를? 일단 주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목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상 독자가 누구인 것인가를 계획을 합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그럼 글을 쓰는 목적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인 지식들인데 글을 왜 쓸까요? 첫 번째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쓰죠. 또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써요. 또 때로는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써요. 또 때로는 이 글을 써서 쟤랑 친해지려고 써요. 친교를 위해서 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어떤 목적으로 내가 글을 쓰고자 하는 것이며 그 다음 어떤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하는 것인지, 내가 이 글을 썼을 때 이 글을 누가 읽을 것인지, 예상 독자는 누구인 것인지를 설정을 하는 게 바로 계획하기 단계예요.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료를 모아야겠죠. 요 자료 수집과 관련해서 요즘에 핫한 게 뭐예요? 매체죠, 매체.
옛날에는 여러분 자료 수집할 때, 옛날 세대가 아니죠. 여러분 요즘 세대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자료 수집하려면 한 도서관에 가서 복사 카드를 사요.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럼 금방 이 복사 카드를 다 쓸 정도로 계속 복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이제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책이나 옛날 신문 같은 걸 다 복사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바탕으로 글을 썼단 말이에요. 왜? 인터넷이 지금처럼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그 인터넷 매체가 정보를 모으는 주 매체가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라든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거 혹은 면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자료를 막 수집해요. 그럼 매체에는 뭐가 있어요? 일단 매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터넷 매체가 있고 가장 고전적인 매체 뭐가 있죠? 그렇죠. 인쇄 매체라고 해요. 인쇄 매체. 그 다음 또 어떤 매체가 있습니까? 방송 매체가 있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자 할 때 해당되는 방송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송 매체, 인쇄 매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자료를 모으고 주제와 독자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는, 선별하는 과정까지가 바로 2단계예요. 2단계. 그런 다음에 3단계가 뭘까요? 3단계는 처음, 중간, 끝에 각각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대략적으로 뼈대를 갖추는 단계. 그 단계가 바로 처음, 중간, 끝에 개요표 작성하기 단계입니다. 저희 쪽 시험에서는 여기에서 나와요. 문제가. 여기에서. 개요표 작성이 잘된 경우, 잘못된 경우, 잘못됐다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가, 이유는 무엇인가가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3단계가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뭐 모르죠. 또 이렇게 글쓰기에 실제 사례가 주어지고 어떻게 고쳐 쓰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수능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이 수능형으로 뭐 변화한다, 뭐 변해가고 있다라고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이잖아요. 근데 옛날만큼 굉장히 지엽적이고 뭐 정말 좀 지저분한 그런 문제는 요즘은 많이 안 나와요. 깔끔하게 떨어지지만 약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특히 국가직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개요표 작성하기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바탕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필, 표현하기 단계, 그런 다음에 고쳐쓰기 단계가 이제 맨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글쓰기의 기본적인 개념상 이 퇴고의 단계가 반드시 마지막에만 와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글쓰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고쳐쓰고 다시 생각하는 단계는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가 고쳐쓰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글을 다 쓴 다음에 본격적인 퇴고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글쓰기의 5단계예요. 그럼 문제로 뭐가 나온다? 개요표 작성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거예요. 즉 서론, 본론, 결론에 각각 이런 내용을 담아야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로 나오는 그런 포인트가 딱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위 내용이 상위 내용을 잘 뒷받침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하위 내용이 이게 실제로 기출되었던 문제거든요. 상위 내용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일까요? 2번째는 특히 논설문 같은 경우에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문제와 해결의 짜임이 절대적으로 1대1의 대응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1대1의 대응을 이루지 않는 경우는 개요표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이 개요표의 구조가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게 1대1의 대응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어긋나는지를 같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서론에서는 양성평등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겠대요. 그리고 본론에서는 여성 경제활동이 현황이래요. 그러면 하위 내용이 상위 내용을 뒷받침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변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위 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게 있나요? 있어요? 뭐? 그렇죠. 가는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가는 상위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삭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여성 경제활동의 어려운 점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문제와 해결의 짜임이라고 하지만 이게 일종의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문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의 활성화 방안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해결 방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와 해결의 짜임이 1대1의 대응을 갖추어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를 말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별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볼게요. 취업에서의 성차별 현상, 직장 여성들의 육아 부담, 직장 내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세 개의 항목이 일단은 요 어려운 점을 뒷받침을 잘 하고 있긴 합니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장 여성들의 가사 및 보육지원 제도 마련은 이 가나다 중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해소하면 되지 않냐라는 해결 방안은 다예요. 근데 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계획표인 거죠. 반드시 이 가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여기 1대1 대응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론, 여성 취업을 위한 정부의 노력 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방향밖에 문제가 안 나와요. 여러분이 이 계획표가 맞게 나타난 건지 올바르지 않은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요거 두 개만 보면 된다고. 요거 두 개만 딱. 알겠죠? 그 다음 또 볼게요. 양성평등 사회가 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이제 아까 전에 그 계획표를 본 거고, 여기서는 지금 서론본론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디지털 중독의 심각성, 근데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이제 뭐 조사한 걸 봤더니 스마트폰을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3시간을 한대요. 3시간. 평균. 더 할 수도 있죠. 평균이니까.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몇 시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일 것 같은데? 그 이상? 쉬는 시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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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이에요. 일단 우리가 이 수업하는 상황에서도 지하철 뭐 움직일 때, 버스 움직일 때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른들도 이제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디지털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서 서론 부분에서 밝힌대요. 그리고 그것의 폐해에 대해서 밝힌다라는 상위 제목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금 뒷받침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얘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있나요?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사회부적응 야기, 다양한 기능과 탁월한 이동성을 가진 디지털 기기 등장. 얘는 전혀 폐해가 아니죠. 얘는 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삭제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삭제해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요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바로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문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청소년 디지털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 번째, 개인적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뇌의 기억 능력을 심각하게 퇴화시키는 디지털 치매가 심화가 된다. 나는 상위 내용을 뒷받침하나요? 얘 뒷받침해요? 그럼 얘는 어디로 옮겨주면 될까요? 아니면 삭제를 해줘야 될까요? 나는. 그쵸, 얘를 옮겨줘야 되는 거지, 얘는. 뇌의 기억 능력을 심각하게 퇴화시키는 디지털 치매의 심화예요. 계약서 같은 거 저 많이 쓰는데 계좌번호를 넣어야 돼요. 계좌번호를 못 외워요, 요즘에. 옛날에는 뭐 계좌번호 뭐 잘 쓰는 은행 거 두세 개 다 외우고 다녔고, 뭐 정말 친한 친구, 뭐 부모님, 뭐 친척, 뭐 이런 게 자주 연락하는 전화번호 진짜 다 외우고 다녔거든요. 이제는 하나도 못 외우겠어요. 너무 이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 스마트폰 하나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그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디지털 치매가 심화된다라는 것은 디지털 중독의 폐해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첫 번째 문제점, 그 다음 얘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디지털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통. 그럼 이 세 개의 문제에 해당하는 해결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문 기관을 확대한대요. 그럼 얘는 뭐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까? 가에 대한 해결 방안이에요. 그 다음 학교, 지역, 사회 차원에서 신체 활동을 위한 시간 및 프로그램의 확대. 뭐예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뭐예요? 다죠.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뭐 디지털 중독에도 걸리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폭력성이라든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유일하대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운동이래, 운동. 걔네들의 모든 그 불순한 에너지들을 이거를 이렇게
물론 성인도 마찬가지겠죠. 그걸 깨끗하게 돌파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건전한 그 활동이 운동이래요. 운동. 다들 그러더라고. 운동. 어쨌든 그래서 다에 대한 해결 방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 내용은 바로 주관식으로 풀어내자면 어떤 내용이 올 것 같아요?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디지털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올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규제, 뭐 검열 이런 거죠.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에 기억의 하위 항목으로 우울증이나 정서불안 등 심리적 질환 초래를 추가한다. 괜찮죠? 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2-1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삭제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삭제 이미 해주었나요? 예, 삭제해 주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디귿은 2-2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2-1로 옮긴대요. 얘를 2-1로 옮긴대요. 괜찮죠? 그러면 4번을 갈게요. 우리 리을에는 2-2와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시간 제한이라는 이거 디지털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넣는다. 될까요? 여기 그걸 넣지요. 뭐 해결 방안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라에 해당하는 대응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반드시 문제와 해결이 1대1 대응을 이루어야 된다는 맥락을 모르면 이 문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 그와 같은 것들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법 갈게요. 장문에서는 문제가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요것만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 화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은 뭐예요? 말하기 듣기죠. 말하기 듣기. 기본적으로 화법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 같이 공부할게요. 화법의 4요소가 있어요. 화법의 4요소. 바로 볼게요. 우리도 지금 하나의 화법 장면이에요. 저는 화자고 여러분은 청자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화법도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고 화법의 어떤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학습적인 정보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치,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상황 맥락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황 맥락이라고 하면 시공간적 배경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저희 시험 범위에 화법과 장문도 포함이 돼요 라고 제가 이 말을 아까 했었잖아요. 제가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쟤 저런 말 왜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것만 살짝 바꿔볼게요. 강남역 9번 출구에서 이 말을 할게요. 이따가. 예? 지금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도 똑같아요. 여러분 시험 범위에 이 비문학 독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장문과 화법도 나온다고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뭐야? 이러고 가겠죠. 그게 바로 화법의 4요소라는 거예요. 화자와 청자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시공간적 배경이 바로 이게 바로 화법의 4요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법의 기능에는 크게 우리 4가지가 있습니다. 화법의 기능에는 잠깐 바람 색이 좀 조절을 좀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정보 전달, 설득, 친교 표현인데 이거는 뭐 저희가 글쓰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소설의 제목은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이다. 뭐예요? 정보 전달. 근데 여기서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이라는 작품이 박태원의 작품이라는 걸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문학 공부 하셔야 됩니다. 문학사 들으셔야 돼요. 아주 기본 오브 기본이에요. 기본 오브 기본. 이 작품에 대해서 뭐야 저게? 하시면은 여러분 문학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고 이런 걸 문학사에 살 거예요. 즉 작품을 구체적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이 작품이 어느 시기에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작품을 하나하나 얻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잡으시고. 거기까지가 제가 기본만 해서 여러분께 해드릴 작업이거든요. 아실 수 있어요. 강의만 다 들으시면은.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기 공급이 중단됩니다. 라는 건요. 정보 전달.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소년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설득.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넌 눈이 없어. 네가 봐봐. 그게 아니죠.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말인 거잖아요. 그쵸? 친교죠, 친교. 이야, 뭐예요. 약간, 예, 한 중장년층 정도 이제 되는 감탄사 같아요. 이야, 경치가 정말 멋지구나. 뭐예요?
표현이죠, 표현. 여러분이 정서를 표현할 때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정서 표현이 뭐예요? 제가 맞춰볼까요? 아, 짜증나 아니에요? 짜증나. 아니에요? 나 너무 기분 좋아.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짜증나란 말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짜증나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연도를 밝힐까 그냥? 1990년대 같은데 2000년대 초반인가? 갑자기 친구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이러는 거예요. 아, 짜증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실없는 농담할 때 여러분 선생님이 선생님 짜증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일반화된 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집에 가서 너무 우울한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나한테 왜 그러지 갑자기 싶은 거예요. 그게 전혀 이렇게 좀 짓궂고 좀 실없는 농담을 했을 때 쓰이는 맥락이 아니었거든요. 진짜로 화가 나고 분노할 때 쓰는 말이 짜증나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실없이 농담을 던졌는데 짜증나 막 이러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얘가 진짜 내가 싫어졌나 보다. 그래서 얘가 진짜 나만 보면 짜증이 나나 보다 싶었어요. 되게 심란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야. 다 쓰는 거야 그다음부터. 그런 시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바로 정서 표현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이제 세부적인 어떤 언어의 기능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그냥 가볍게. 늦었으니 어서 자라. 뭐예요? 명령이죠. 선생님 국어 공부 어떻게 하나요? 그쵸? 질문이죠. 질문. 모두 조용해 주세요. 모두 조용해 주세요. 요청.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네? 위로? 바닥이 미끄러니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다 알겠는데 말이 안 나오죠 지금. 뭐예요? 경고?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의라는 화법의 종류를 아시면 바로 나오는 건데 개회를 선언하잖아요. 회의할 때 첫 절차가 선언이에요. 선언. 다음에는 꼭 팥빙수 사줄게. 너무 다정한 말이다. 그쵸? 안 먹어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이런 기능도 하고 너는 눈동자가 참 맑구나. 그쵸? 너는 눈동자가 참 맑구나. 뭐예요? 칭찬이죠. 칭찬. 이걸 보고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그쵸? 칭찬이죠. 칭찬. 그다음 다음에는 동해로 여행을 가자. 제안? 이인국 박사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야. 뭘까요? 이인국 박사라는 사람이 나오는 작품을 아는 사람. 아시는 분. 문학 공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핏단 리잖아요. 거핏단 리. 생각나시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얘는 뭐예요? 비난이죠. 비난.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아이를 해치겠다. 듣기만 해도 무서워요. 그쵸? 뭐예요? 협박이죠. 협박.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화법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앞에서 나온 화법의 사요소는 우리가 화법 문제로 직접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 독해의 바탕글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돼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화법 문제를 단독으로 내긴 부담스러운 거야. 20문항 중에 한 문항을 차지하기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 독해의 제재에 이 장문과 글쓰기와 화법과 관련된 내용을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 독해가 훨씬 쉬워지고 문제가 잘 풀리는 그런 흐름으로 가도록 그렇게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화법의 표현 방식 중요합니다. 비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기본 지식 중에 지식이죠. 제가 여러분께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인사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를 제안했을 때 좋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좋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언어적 표현은 똑같은데 의미 차이를 가져오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예요. 비. 언어가 아니에요. 입을 꽉 다물고 있어도 보여지는 게 비언어예요. 근데 반언어는 반쪽짜리 언어예요. 입을 벌려서 말을 할 때 부수되는 게 바로 반언어적 표현입니다. 이 개념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몸짓, 표정, 시선, 침묵, 자세, 거리. 그리고 반언어적 표현은 발음, 억양, 어조, 속도, 성량 등을 말해요. 의상도 비언어적 표현일 수 있을까요? 의상? 있죠.
우리가 장례식장 가는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하는데 빨간 미니스커트 입고 가요. 뭐 그거 자체가 일단 조의의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뭐 일하다 왔으면 어쩔 수 없죠. 그죠? 어떤 뭐 제가 이제 가끔 촬영을 하잖아요. 촬영을 하면 이제 화장을 좀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 달에 저를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제가 촬영할 때만 화장을 좀 잘하고 와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화장을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촬영하는 달이에요. 7, 8월이.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화장을 전혀 안 할 생각인데, 이제 화장을 이제 이렇게 막 하고 이제 장례식장에 바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상도 바로 이제 비언어적 표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조사를 했더니 언어를 더 신뢰할까요? 반언어, 비언어를 더 신뢰할까요? 반언어, 비언어를 더 신뢰하는 거죠. 그쵸? 너 나 싫어라고 했을 때 야 싫어 이러면 싫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했죠.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근데 좋아해도 이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 표현보다는 반언어, 비언어를 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 표현에 대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언어, 비언어를 잘 살려야 된다는 거 기본적인 화법의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화법의 표현 요소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보지 않을게요. 그 다음 요게 요즘에 한 재작년인가 첫 번째로 시험에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뒤로 한 두세 차례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보고 가는 거랑 안 보고 가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16쪽의 하단에 있어요. 화법의 원리, 협력의 원리가 있고 공손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즉 협력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말을 잘 하기 위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 공손성의 원리는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려는 원리예요. 우리가 말에는 어떤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표현을 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저 사람과 내가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좋아지는 거. 그 두 가지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협력의 원리는 바로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양의 경률 뭘까요? 양의 경률과 관련성의 경률은 타이틀만 봐도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바로 무엇입니까? 예를 한번 볼게요. 너 몇 살이냐? 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저 20살인데요? 라고 말을 하면 돼요. 그런데 동생은 20살이고 저는 23살입니다. 양의 경률에 위배된다라는 거죠. 아니 네 나이만 말하면 되는 거지 왜 동생 나이를 왜 말하는데 양의 경률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바로 관련성의 경률을 갈게요. 요건 쉬우니까 잘 잤니? 라고 물어봤어요. 잘 잤니?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잘 못 잤어요. 어제 좀 잠을 설쳤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방금 일어났어요. 우리 가끔마다 이렇게 딴소리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쵸? 아니 내가 이거 A를 물었는데 B를 대답해. 되게 진지하게. 답답하죠. 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걸 바로 관련성의 경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입장에서 요 말이 상당히 추상적인 게요. 질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태도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냐는 거예요. 질적으로 좋다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생각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외우셔야 됩니다. 질은 바로 뭐냐면 진실한 정보예요. 진실한 정보. 차라리 진실의 경률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쉬웠을 것 같아. 근데 질의 경률이래. 그러니까 뭐를 말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의 경률은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 안 된대요. 간결하고 조리 있는 표현을 말한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실된 정보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 너 체중이 얼마나 나가니? 라고 했는데 깃털보다 가볍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농담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일단 요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질의 경률에 어긋나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께 뭐 체중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친한 여자친구가 물어봐도 그건 실례죠. 야, 너 요즘 몇 킬로 나가?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쿨한 척 말하고 나도 기분이 찝찝해요. 그러니까는 누가 물어봤을 때 굉장히 그것도 말 안 하는 것도 이미지 이상할 것 같아서 나 몇 킬로 나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돌아서는 발걸음이 제가 나 뚱뚱하다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실의 경률이고 그냥 태도의 경률의 예를 한번 보시면은 야, 점심으로 뭘 먹을래? 라고 했을 때 나 김치찌개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요 태도의 경률에 부합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거나예요. 아무거나. 딱 저예요. 저는 한 번도 메뉴를 여러 사람 있어서 제가 선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예. 그래서 정말 한 번도 없어요. 예, 대학 다닐 때도 이제 애들이랑 맨날 밥 먹잖아요. 점심 메뉴 선택하는 게 하루에 굉장히 중요한 일과잖아요. 그러면은 야, 너 뭐 먹을래라고 하면 나는 맨날 아무거나 하니까 얘는 무조건 아무거나야 라고 이제 했었는데 물론 저도 먹고 싶은 게 있죠. 근데 뭐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불편한 상황에서 먹는 것보다 그냥 많은 사람들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고 이제 공손성의 원리 갈게요. 여러분 요 두 가지 포인트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휴,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 그리고 칭찬의 경률, 겸양의 경률, 그리고 동의 경률이 있는데 다 짝을 이루어요. 짝을. 얘만 짝이 없어요. 요령의 경률은 상대방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그리고 부담은 적도록 말하는 것이 바로 요령의 경률이고요. 관용의 경률은 화자의 혜택이 없게 그리고 그러니까 나의 부담이 크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 다시 갈게요. 지금 요령의 경률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맞네.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크게 하는 거. 그리고 관용의 경률은 말하는 사람의 혜택은 적게 가져가고 부담은 크게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요령의 경률은 그쵸? 지금 주체가 누가 된다?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관용의 경률은 화자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다를 뿐이에요. 주체가 다를 뿐. 그러면 칭찬의 경률은 상대방이 역시 주체가 돼서 상대방의 칭찬은 굉장히 많이 하고 비방은 적게 하고 그리고 겸양의 경률은 화자의 칭찬을 적게 하고 비방을 크게 하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체가. 그럼 요령의 경률부터 같이 한번 예를 보도록 할까요? 요령의 경률은 주체가 누구라고요? 상대방이라고요? 화자라고요? 상대방이라고요. 요상, 상요. 요령의 경률은 여러분 상대방이 바로 주체가 되는 그런 경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부담을 덜 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야, 문 좀 닫아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네가 문을 닫아주면 엄청나게 나한테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위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해서 그 문 닫아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상대방인 거잖아요. 그건 바로 요령의 경률입니다. 그러면 그와 비슷하게 이제 관용의 경률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게 상대방이에요? 나예요? 나잖아. 그럼 얘는 화자의 혜택을 줄이고 부담을 완전 많이 주는 경우이죠. 사실은 현 상황이 상대방이 정말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져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제가 화자가 지금 나일 경우에는 관용의 경률이 적용이 되는데 제가 멍청해서 혹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나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말이죠. 내가 멍청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상대방에게는 이제 부담이 안 가게 하는 그런 것을 바로 관용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보면 진짜 헷갈려요. 어떻게 구분하냐? 상대방이 주체가 되면 요령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하면서 내가 주체가 되면 얘는 관용이에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칭찬의 경률의 예를 같이 보시면은 야, 너 어쩜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냐? 정말 대단하다 라는 거. 지금 상대방이 주어가 되잖아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누굽니까?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을 칭찬하는 맥락이 나오면 무조건 칭찬의 경률이에요. 그런데 화자를 칭찬하지 않고 자기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겸양의 경률이에요. 야, 너 진짜 늦은 시간까지 공부 진짜 열심히 한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말해요? 야, 내가 낮에 집중을 잘 못했어. 아까 자느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바로 겸양의 경률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똑같은 건데 지금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동의의 경률이에요. 동의의 경률. 이거는 상대방과의 차이점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사실 우리가 대인관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맥락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할 때 어떤 내가 정보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강남역에 어디 출구에 갔더니 진짜 맛있는 돈가스 집이다. 거기 진짜 싸고 맛있던데? 야 너 돈가스 안 좋아하는 거 알지? 근데 거기 진짜 맛있더라 하면은 자기가 거길 가봤거나 돈가스를 좋아하거나 안 좋아하거나 기본적으로 이 동의 경률을 잘 이렇게 구현하는 사람들은 야 진짜 맛있었겠다. 나도 언제 한번 가고 싶다. 우리 같이 가자 이래요. 근데 이 동의 경률이 기본적으로 대화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 야 거기보다 역삼동이 더 맛있을걸? 내가 간 데는 어떠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럼 내가 아 그래? 그래 거기가 더 맛있겠다 이러고 말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네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최고야. 야 내가 누구 강사 거 강의 듣는데 야 의외로 잘 가르치더라. 야 니 뭐 모르는구나. 너 그 강사 거 안 들어봤지? 야 너 붙으려면 거기 가면 안 돼. 여기 들어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예? 정말 동의의 경륜을 너무 답답해 죽겠어. 저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절대 무섭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수예요, 하수. 너무 상대방에게 이렇게 자기의 그걸 잘 드러내는 사람인 거잖아요.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높이는 게 바로 동의의 경률입니다.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얘네예요. 얘네. 요령의 경률과 관용의 경률이에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 질이라는 말과 태도라는 말이잖아요. 여기선 두 개가 헷갈리는데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상대방이 예문에서 상대방이 주어냐 아니면은 말을 하는 화자가 주어냐에 따라서 우리가 요령과 관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에서는요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요령이 뭐고 관용이 뭔지 얼마나 이게 추상적인 말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문을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한번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사모님 음식 솜씨가 진짜로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 바로 뭐예요? 그쵸? 칭찬의 경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있으십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안 좋은 예는 이거예요. 지금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지금 나랑 잠깐 얘기 좀 하기 여기 앉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혹시 지금 시간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 그치 요령이에요. 왜 주어가 누구예요? 상대방이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임용고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출제 포인트였거든요. 저희 쪽에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이게 화법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화법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먼저 나왔나 이게 먼저 나왔나 2015년인가 국가직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물론 이 박스를 주고 설명을 주고 나왔었는데 그 뒤로 한번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그래서 다 나온 격이 되겠습니다. 다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이것도 강의만 들어도 아는데 강의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냥 맥없이 틀릴 수 있는 지식들입니다. 토론이 뭐고 토의가 뭐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그치,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나의 의견이 옳거든? 야 너의 의견이 글렀어. 그래서 공박적이고 경쟁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토론이고요. 토의는요. 그쵸,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협력적으로 도모하는 말하기가 바로 토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제 자체가 달라요. 공무원 시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는 토론의 주제예요? 아니면 토의의 주제예요? 그쵸, 토의죠. 9급 공무원 국어를 인증시험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토론의 주제예요? 토의의 주제예요? 토론의 주제죠.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나뉠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토론과 토의를 일단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토론에서 나오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우리 토론의 주제를 논제라고 하잖아요. 논제. 토론의 주제를 논제라고 해요. 논제. 근데 그 논제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강력한 음주 운전 단속은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 찬성? 반대. 근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자료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의견의 논리성을 구축하는 것보다 자료조사를 하면 사실 이거는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자료조사를 하면은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실논제라고 합니다. 사실논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토론의 주제를 바로 사실논제라고 해요. 사실논제. 사실논제. 그래서
뭐뭐가 효과가 있다. 뭐 독도는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아니라고 하는 애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토론의 논제가 될 수가 있죠.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다. 찬성 반대.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적인 어떤 자료들이라든가 정보를 수집해서 가려낼 수 있는 그러한 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 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논제는 사실의 진위 여부를 논하는 논제이고요. 그다음 음주운전 단속보다 음주운전 방지 계도가 더 중요하다.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끝나요. 더 올바르다, 뭐 가치가 있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끝나요. 즉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더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가치 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 논제. 가치관이나 시각적인 차이를 중요시하는 철학적인 논제인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하는 토론의 논제에는 사실 논제나 가치 논제보다는 거의 이 논제예요.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음주운전 기습 단속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우리 뭐 토론의 논제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뭐 가장 많이 소개가 됐었나요? 사형제, 그쵸? 사형제, 안락사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 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 뭐 굉장히 뭐 논술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 그런 것들이 나오는 논제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정책 논제라고 합니다. 정책 논제. 음주운전 기습 단속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정책 논제예요. 여러분 가려내실 수 있으세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푸실 수 있는 분들은 풀어보세요. 18쪽에 학습 체크 11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 끝내자고 이거는. 학습 체크 11번 문제에 1번, 2번, 3번을 사실 논제, 가치 논제, 그리고 정책 논제로 지금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무슨 논제? 정책 논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래서 화내지 마시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이게 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내지 마시고 무슨 논제입니까? 사실 논제. 국가 경쟁력을 위한 영어 조기 교육은 바람직하다.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거. 무슨 논제? 가치 논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예, 거기까지. 그 다음 토의 같이 보도록 할게요. 토의. 근데 토론의 순서가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가 있는데 토론은 처음에 입론, 반론으로 이어지는 거 아시죠? 물론 토론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토론의 절차도 그 종류에 맞게 굉장히 다양한데 고전적 토론의 종류를 절차를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면은 일단 입론이 이루어져. 입론. 그리고 반론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입론, 반론, 그 다음 뭐가 이루어지죠? 응? 최종 발언. 그 다음에 판정까지 이루어지는 게 바로 토론의 순서예요. 이렇게 이제 이어져요. 그러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있다라고 할 때 입론은 누가 먼저 할까요? 어떤 논제든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있어야 되잖아요. 입론은 누가 먼저 해요? 맞아요. 찬성 측 먼저 해요. 이런 식이에요. 뭐 이렇게 3명 이렇게 토론을 한다라고 할 때 찬성 측 3명, 반대 측 3명이잖아요. 그럼 찬성 측 첫 번째 사람이 입론하고 반대 측 첫 번째 사람이 입론하고 찬성 측 두 번째 사람이 입론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입론의 시작은 찬성 측이라는 겁니다. 반론의 시작은 누가 할까요? 반론의 시작. 반대 측이 먼저 합니다. 그럼 반론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말한 입론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대어서 뒤집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반론인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최종 발언은 누가 먼저 할까요? 찬성측 먼저 해요. 그리고 토론은 반드시 뭐까지 간다? 판정까지 가요. 그래서 찬성 측이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내용을 전개했는지 아니면 반대 측이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개를 했는지를 따져서 그쵸? 뭐가 이겼다. 뭐가 더 설득력 있다라고 판정하는 과정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토론이라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의를 볼게요. 토의는 협력적인 말하기 과정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공동의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이제 토의라는 것인데 토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토의 종류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쪽입니다. 20쪽. 동그라미만 칠까요? 심포지엄 동그라미, 패널 토의 동그라미, 포럼, 원탁 토의까지 동그라미 할게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토의의 형태가 바로 이 네 개인데 여러분이 실제로 토의 장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심포지엄인지 패널 토의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혼재되어서 실제로 토의가 진행이 되는 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시험에서 지금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핵심어만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심포지엄은 첫 번째 줄에 권위자 전문가가 나와요. 어떤 토론의 논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권위자나 전문가가 나옵니다. 아랫줄에 강연식 밑줄 그을게요. 강연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내용들을 말을 하고 띡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 두 번째 밑줄 그을게요. 특징 두 번째. 발표자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발표자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무너무 중요. 그리고 특징 맨 마지막 부분에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 적합하다. 이거예요. 근데 패널 토의가 좀 비슷하거든요. 패널 토의는 진행 방식 두 번째 전문가 배심원 나오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온다는 점에서 지금 심포지엄과 패널 토의가 똑같아요. 근데 그 심포지엄과 패널 토의를 가리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지금 특징 두 번째, 발표자 간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심포지엄은 마치 강연을 하는 식으로 토의자가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거 조사한 것을 말하고 그냥 들어가요. 걔네들끼리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패널 토의는 각자의 의견을 말한 다음에 그들끼리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A 배심원께서 지금 이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보완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끼리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의견이 조율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포럼 갈게요. 포럼. 지금 우리가 보았던 심포지엄과 패널 토의는요. 청중의 참여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토의자가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를 하고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청중은 맨 마지막에 질의응답의 형식으로만 참여를 하거든요. 두 개는. 근데 포럼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러한 토의의 주제에 대해서 토의가 이루어질 때 상충이라는 말을 일단 밑줄로 그어볼까요? 21쪽에 포럼 상충 그리고 청중 참여가 중요한데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청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개입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포럼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원탁 토의 10명 내외. 그 다음에 그 첫째 줄에 자유롭게 그리고 동등한 자격 있어요. 동등한 자격. 두 번째 항목이 동등한 자격. 그게 끝이에요. 우리 원탁은 공식적인 토의의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원탁이라는 특성상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라는 특징이 없잖아요. 상하 구분이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좀 신속하게 문제를 뭐 해결하고자 할 때 원탁 토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 콜로퀴엄, 회의가 있는데 세미나 볼게요. 얘는 그냥 논문 발표할 때 우리가 하는 거죠. 논문 발표할 때 다 아시죠? 세미나는 학술 논문 밑줄 그으시고요. 그리고 콜로퀴엄 굉장히 특수한 부분인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의견을 바로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견을 말하면 그 의견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전문가가 들어오는 부분, 그게 바로 콜로퀴엄이기 때문에 한번 읽기만 해도 얘는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 회의는 두 번째 줄에 의제를 채택합니다. 원래 토의라는 것은 토의의 주제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토의가 이루어지는데 회의는 여러분 HR 해보셨어? 학급회의 해보셨잖아요. 어떤 주제로 회의를 하겠습니까? 부터 우리가 결정을 해요. 의제까지 결정을 합니다. 의제를 채택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다수결의 방식에 따라서 의견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어들만 기억하셔가지고 토의의 종류를 보시면 돼요. 나올 수 있어요. 토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설명에 해당하는 토의는 바로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요 핵심어만 기억을 하셔가지고 토의 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쭉 넘어갈게요.
비문학 이론을 갈 건데 요거는 조금 쉬고 짧게 쉬겠습니다. 예, 이어갈게요.